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 국내외 쪽으로 커다란 이슈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내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100여 명의 선발대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진전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북한의 선 종전선언과 미국의 선 비핵화 주장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낼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할 예정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은 오늘 나옵니다. 네네. 오전 11시에 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 프레스 센터가 거기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프레스 센터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킨텍스에서 네네.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외신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 일정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경호의전 보도통신 관련 우리 측 선발대 일부 취재진 먼저 방북을 했습니다. 네네. 서울 평양 간 시험 통화에도 일단 성공을 했고 임종석 실장이 어제 공식 수행원 14명, 특별 수행원 52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예. 특별 수행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기업인들. 네네. 17명입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명장면이 과연 나올 것인가. 네네. 특히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나올까. 예.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뭐 도보다리에 그 또 훨씬 더 능가하는 아주 근사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은근히 화제 내지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수 진보가 그런데 각기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수 쪽에서는 아니 대북 제재도 안 풀렸는데 대기업 총수들 포함시킨 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고요. 진보 쪽에서는 아직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안 끝났는데 포함시킨 거 좀 부적절했다. 네네. 이렇게 각기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예.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 네네. 그래서 또 제기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은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 되느냐. 예, 그렇네요. 박원순 시장도 가고 접경지역이라고 최문순 강원지사도 가는데 경기도도 접경지역 아니냐. 결국 이 지사 뺀 것은 김부선 씨와 걸린 재판 때문 아니냐. 예. 예. 뭐 하여튼. 문제는 꼬리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 부회장을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 역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방점은 경제. 그렇겠죠. 네. 남북 경협에 찍혀 있는 까닭이다. 네네. 경협을 매개로 과연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것이 또 다른 최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예. 북한을 상대로 한 경협, 많은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또 우리 내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나온 다음에 1주택자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부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예. 9.11 대책에서 정부가 이제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네네. 이렇게 밝히니까 1주택자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죠. 예. 아니 넓은 주택을 좀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는 지역을 옮길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사흘 만에 좀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물량 일부를 배정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추첨제 아파트의 그 기본 한 50 내지 30, 70%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예. 나머지 30 내지 50%는 무주택 낙첨자 그리고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겠다.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략 10 내지 20% 정도가 1주택자 몫으로 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정책 자꾸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바꾸면 안 됩니다. 네네. 한편 그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큰 그 고가 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예. 임대업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게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찾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았다 해갖고 굉장한 큰 성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장려를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단속을 또 하는 건 또 뭔가. 그래서 뭐 이분들 사이에서는 결국 정부가 함정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포폴 이게 있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불법 투약한 의사가 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일명 우유 주사죠. 예, 예. 바로 연예인들이 불법으로 맞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 맞은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하고 진료 기록부에 허위 기재 혹은 미작성한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네. 2,908원짜리라 그래요. 예. 프로포폴 그 앰플 한 개가. 그런데 무려 172배 5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투약하기도 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고무줄처럼 가격을 사람에 따라서 예.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이 5억 5천만 원을 그래서 76일 만에 벌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경찰은 또 이 상습 투약자, 불법 판매 사범도 함께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 모든 중독은 참으로 위험한 것인데 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실탄 사격장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녁 8시 10분께 서울 중구 명동의 실탄 사격장. 저도 가끔 이 앞을 지나다니면 네네.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한 방 쏘시죠. 뭐 이렇게 예. 권유도 하고 뭐 이러던데요. 여기서 30대 남성 홍모 씨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이제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해 봤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목 부위를 맞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사고 직전에 약간 이상 행동을 보였다 그럽니다. 탁자 위에 올라가서 뭐 이러니까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뭐 다리를 잡고 매달리고 말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고요. 예. 사격장 내부에 그 당시에 업주 직원 그 이외에 뭐 이 손님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네. 출동을 하긴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런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라는 거고 자살로 지금 경찰은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거 혹시 사격장 관리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탁자 위에도 올라가고 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잠금 장치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고 하다면 이렇게 가서 막 올라서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그렇죠. 의문점도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곧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앞둔 그러니까 어제 말이죠. 평양에 함께 갈 공식 그리고 특별 수행원 명단이 발표가 됐죠. 두루 많은 인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별수행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그중에 한 분이시죠? 네,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의원님, 지난주에 제가 넌지시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엔 포함이 되셨습니다. 사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427에 이어서 네네. 제가 유일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예.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은 보안을 요구했고 예. 그 보안을 지켜야 하기를 지켰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백색 거짓말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함께 이제 가는 방북 명단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 실질적으로 5번째 되는 것 아니에요? 네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가장 큰 명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사실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북미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예. 북미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운전하느냐 이것에 딸려있기 때문에 네네.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회담이기 때문에 수행원들도 그런 공식적인 북미 관계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 예. 그리고 또 경제협력을 위해서 경제 관계 장관들도 가지만은 특히 4대 기업 회장들 네네. 동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데요. 어떤 역할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던 상당한 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 과거 북측은 과거의 인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예. 특히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예. 모든 걸 유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결국 비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감동적인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네.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면 6.15 당시 정상회담 선언도 나올 때 현장에 가 계셨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막상 가면은 굉장히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그쪽에서 오는 주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결단할 사항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인민공전 예. 참배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5번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의 필요성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음성을 절해주고 예. 어떻게 됐든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교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판문점 4.27 정상회담 때 보면 도보다리 위에 독대 장면이 참으로 세계인들의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박 3일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오만찬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될, 네네. 가교 역할을 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상당히 인상적인 이벤트, 그리고 두 정상이 벌써 세 번째 만나기 때문에 보다 친근한 두 분만의 어떤 대화가 있을 것이다. 네네. 이게 연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런 도보다리 회동 같은 그런 일이 평양에서 상징적인 곳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골게터보다는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이번처럼 특사를 파견해서 진짜 홈런을 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한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하지 않겠다. 네네. 라고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역할을 해서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착 상태가 있던 북미 관계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골을 넣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처럼 패스를 네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좀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당장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이랬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압박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을까요? 휴전을 앞두고는 공격을 더 세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압박 제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예. 문제가 꼬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하지만은 한편 안보리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금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과를 상대로 핵리스트, 그러니까 핵시설, 핵물질, 핵탄 등 이런 신고 목록들 관련해 가지고 북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낼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불가역적인 풍계리 폐기하고, 네네. ICBM 생산 시설도 사라졌다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조치를 했는데 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 세계에서 감동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핵화로 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핵리스트나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네네.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더 감동적인 핵리스트의 제출, 특히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ICBM. 네네. 이번에 구구절에도 내놓지 않았지만은 미국 VOA 보도에도 생산시설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감동적인 그런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해서 결국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이러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핵리스트를 내놓을 거냐? 네네. 아마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리스트 이러한 문건을 제출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보장을 일괄 타결 네네. 패키지 딜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네네.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자꾸 먼저 제출해라. 선 제출. 예. 후 종전선언 약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선후를 일괄로 묶어서 2차 패키지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이게 정상회담의 현장에 갔을 때 예상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컸었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또 어떤 것이 가장 컸었습니까?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요. 그 예상치 못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예.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네네.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보다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네네. 김정일 위원장 입에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또 우리에게는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런 공격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국내 정치용입니다. 네네. 라고 했어요. 예, 예. 또 그 후 2개월 있다 제가 평양을 가는데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언론사 예. 사장단이랑 함께 가셨죠? 예. 같이 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네네. 다시 한번 물어봐라 했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4.27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회담할 때 우리 일부 언론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할 것이다. 저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은 유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느냐. 역시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장소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네. 이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네네. 정상회담 이후에 국회 비준 같은 그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도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 자문회의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유엔 제재, 미국 제재, 우리나라의 524 제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는 돈 안 드는 그리고 국민과 세계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DMZ 같은 경비 사단 군인들을 더 후방 조치로 밀어내고 그런 무기를 더 뒤로 빼면은 남북 간의 긴장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군축 관계를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돈을 안 쓰는 군축을 통해서 세계의 남북 관계가 긴장하지 않고 평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 예. 방금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그 초당적인 협력이 예, 앞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께 그것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는 4.27 판문점 회담은 과거 6.15, 14 등 네네. 선언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을 이번 4.27 판문점 회담에 포함시켜서 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선언을 하고 예. 또 북한과의 신뢰 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고 네네. 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 3천억 정도가 함께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 미국 우리 오이사 네네.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일부 야당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이 살기 어려운데 또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대통령들은 또 퍼주기 하는가 예. 하는 것으로 야당에서 프레임을 퍼주기 프레임으로 딱 짰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몇십조를 퍼준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어떤 같습니다. 경우에도 예. 제재가 완화되고 해결돼야만이 네네. 그 범위 내에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판문점 비준 동의를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국제 제재를 미국 제재를 우리 자체의 오이사 제재를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도 무슨 퍼주기 프레임에 네. 갇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좀 평양 현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 또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신청 관련된 찬반 이견들이 참 있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난 주말에서도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난민 문제를 놓고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인도적 체류자가 됐습니다. 향후 난민 전체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이쪽 분야 주로 연구하신 분이시죠. 전북대 설동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설동훈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인도적 체류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된 그 상황에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그 난민분들과의 차이가 어떤 신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제주도 예멘인 4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었고요. 난민 네네. 신청자 중에서 네. 23명이 난민 인정 심사를 거쳤는데요. 그 중에 23명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라고 하면요,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네네. 실질적으로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인도적 체류자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체류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법무부에서 1년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합법적 체류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부여가 됩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서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최다 청원으로 화제를 이제 모았던 난민 신청 허가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박상기 장관의
악용될 측면을 대비해서 잘 앞으로 좀 막아보겠다 이런 유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적절한 조치로 평가를 합니다. 네네. 박상기 장관은 그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국민들이 안전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네네. 혹시 그 중에 난민 신청자 중에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섞여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 점을 이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난민 신청자에 대한 그 신청 면접을 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여러 갈래로 따져보는 엄격한 그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례는 이제 한국의 법 질서를 해치는 것이니까 그 악용 사례를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난민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난민 제도의 본연의 취지는 존중하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막겠다는 그런 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난민 보호율을 보면은 그 선진국 기준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낮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난민 인정률은 뭐 한 4%, 보호율이 한 11%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웃 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한 사건, 뭐 이를테면 전쟁이나 내전이나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그 이웃 나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경우 말 그대로 난민 망명이나 피난처를 구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지금 난민이 주로 발생한 나라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인데 여기에서 한국까지 배를 타고 오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는 있으나 사실은 비행기에서 직접 탑승할 때 비자를 체크를 합니다. 비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탑승을 금지시켜 주는데 네네. 한국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예멘 난민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의 직항편이 열리면서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예.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한다라면 한국에 실제로 난민을 주로 신청했던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던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아까 박상기 장관이 강조했듯이 실제로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UNHCR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법무관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전은 해당이 된다. 따라서 예멘인들 내전으로 인한 난민 인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예.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네네. 내전이나 전쟁의 상황은 UNHCR에서 강조하는 난민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의 5가지 기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네네. 이 5가지 기준이 얼마든지 개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전 그 자체가 난민을 인정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난민의 불인정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 하자라면 예멘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난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섞여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인터뷰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섞여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난민에 대해서 적극 수용 또는 절대 불가 이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는 여론을
그 특히 여론조사 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뭐 적극 수용과 결사 반대를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현행 절차를 밟아서 엄격히 받아들이자라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0-70%는 네네. 현행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20% 가량이 난민들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 남짓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행 절차, 현행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반대하는 분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의한 범죄나 테러 사건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유럽의 경우 혹은 다른 나라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분들은 난민제도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으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보면은 난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난민 심사 절차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 보강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심사 결과를 한국어로 통보하기도 하고 통역도 충분치 않아서 정작 난민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충도 좀 적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번 일 같으면 제주도 외국인청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 제한이 있었던 거는 저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부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비판도 하는 게 맞지만은 격려를 해줄 측면도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난민 이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의 설동훈 교수였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